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다시 한번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지라 한번 또 크게 여러 가지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난 4분기 딜리버리가 발표됐기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겠죠. 그것을 시작으로 한번 대담론 크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그래도 응원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 비카프리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부터 그래도 저만의 시각을 이게 유용했으면 좋겠지만 좀 새로운 걸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저의 이런 좀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 인사이트로 받아들이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테슬라는 지금 딜리버리로 얘기할 거지만 저는 갈 길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앤 엔비디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들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지난 4분기 딜리버리가 발표가 됐는데요. 역대급입니다. 프로덕션은 거의 50만 대가 좀 안 되는 49만 4천 대 넘게 했고 딜리버리는 48만 4천 대를 했네요. 여기서 재미난 게 other models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S랑 X였는데 사이버 트럭 때문인가요? 이제는 다 뭉뚱그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덕션보다 이 딜리버리를 좀 덜 했죠. 3랑 Y를 보면은.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배 타고 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쌓이면 재고가 쌓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재고라든지 장기적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목표치인 180만 대는 딜리버리나 프로덕션이나 어떤 면으로 봐도 달성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 이변이 없는 한 200만 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근데 매크로라든지 또 주변을 좀 봐야겠죠. 큰 영향이 없는 한 200만 대 돌파는 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프로덕션이 이제 50만 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내년에 50만 대, 60만 대 수준이면은 충분히 200만 대 중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는. 근데 외부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약 한 35%, 38%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고금리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까지 성장한다는 거는 참 놀랄 노짠데 또 언론들은 이제 BYD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 테슬라를 좀 비판하려는 게 보이는데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저 역시도 계속해서 중국 회사들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BYD를 버스 말고는 제가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할 텍스 크레딧이나 이런 부분은 미국 얘기니까 최근에 BYD 얘기를 좀 안 했지 과거에는 BYD 얘기를 많이 했고요. 다른 분한테 가서 물어야 되지 않나. 중국 차는 아무리 해도 쫓아오지 못한다는 걸 그리 길지 않은 얼마 전만 해도 계속 중국 차는 안 무섭다는 듯이 얘기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저는 중국차 무섭다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날 아마 4분기 이런 실적 발표 이때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BYD가 이번 분기에 대단합니다. 이제 순수 전기차만으로 테슬라를 앞섰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슬라를 큰일 났다 이랬는데 저는 기존에 지난번에도 아버지와의 대화에서도 얘기했지만 테슬라랑 중국 회사 말고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실제 이런 실적으로는 남을 만한 회사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BYD는 철저하게 테슬라를 벤치마킹하는 회사입니다. 완전 수직 계열화에 이렇게 성공하게 된 원동력이 수직 계열화에 있습니다. 배터리도 만들고 차도 자기가 만들죠.
이렇게까지 성공한 회사가 테슬라랑 BYD나 중국 회사들 말고 그 어떤 회사가 지금 웨스턴, 뭐 유럽이든 아니면 한국 회사도 그렇고, 근데 BYD는 완전 수직 계열화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차만 이제 추월한 것만 보시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하면은 얘들 300만 대입니다. 이 무시 못할 숫자입니다. 중국 내에 이제는 1000만 대기가 친환경차, 근데 이게 순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플러그인까지인데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인재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지금 요즘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중국 애들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 견제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먹힐지 다시 한번 독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독일계 회사들 자기가 만드는 거 없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아직 수직 계열화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걸 한 회사들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규모나 저기에서 나오는 눈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솔라 패널이라든지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 얼마나 중국에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은 인건비가 아니라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자동화와 규모입니다. 규모. 엄청난 규모에서 나오는 커스트 다운입니다. 이제 단순히 중국이 정말 싼 인건비로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를 또 오해하시면 너무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 아닌 예를 드는데 전 평균적인 얘기를 듣는 거고, 아니 원료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그 실리콘 원료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해 가는데 결국 리파이닝이나 제일 많이 패널을 만드니까 결국 미국도 친환경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일부 거기서 수입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라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이 규모에서 나오는 파괴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지금 보면 헝가리라든지 어셈블리 플랜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해서 우회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될지 참 다이나믹한 2024년이 되지 않을까.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체감을 하기가 어렵죠. 미국에는 버스 말고 다시 한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새해 텍스 크레딧 보면은 GM은 대부분 모델 다 탈락했고요. 얘기했듯이 볼트만 살아남았고요. 포드 주력 모델은 막이 날라갔고요. 이스케이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 반쯤 받는군요. F150은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못 팔고 있죠. 리비아는 이미 반토막 났고, 테슬라는 모델 3 퍼포먼스만 살아남고 3에선 자랑스럽게 X 롱레인지 깡통 제가 산 거 남아 있습니다. 7,500달러. Y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모델의 타격은 피해갔으니까. 그리고 SUV 강세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잘 매니징 하냐가 테슬라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러면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BYD의 추격을 허용하고 있고, 아직 전체 판매량은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앞선다지만 불안불안하죠. 이거 내년에 뒤집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저가의 모델이 필요하긴 한데 매출이나 이런 걸 비교하면 또 딴 얘기긴 하지만 워낙 BYD가 저가의 작은 차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정말 다시 한번 대단한 겁니다. 테슬라의 또 희망은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것도 아마 중국 친구들이 곧 따라하지 않을까. 뭐 안 한다 얘기는 안 하니까. 근데 이제 테슬라만큼 공격적인 회사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의 AI 트레이닝이라든지 지금 인플로이가 얘기를 했듯이 일부 내부적으로 생산 라인에 투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물론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테슬라 특유의 이 AI를 바탕으로 지금 로봇을 가지고 대량 생산하겠다는 플랜을 가진 여태까지 제대로 된 밀어붙이겠다는 회사가 보여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다시 한번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생산 라인에 투여할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라는 점, 그게 지난 로봇 회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양산을 고려하는 첫 로봇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제조 혁신이 오길 바라겠고요.
중국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대담론 이런 네이처 인덱스, 네이처가 굉장히 이제 임팩트 있는 학계 저널이죠. 근데 거기 재미난 게 나왔는데 보면은 디커플링인가 이것도,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굉장히 컬래버레이션을 하다가 점점 이제 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미 국제 정세가 그렇게 가니까. 근데 학계에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아직 보면은 좀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은 이게 100으로 갈수록 사실상 콜라보레이션이 없다라는 건데, 뭐 좋게 얘기하면 전방위로 이제 중국 애들끼리 이제 전방위로 더 많은 논문을 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아직은 하이 임팩트 저널에서는 좀 더, 근데 학계에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학문의 증진에 있어서 참 좋은 토양인데, 국제 정세나 그리고 중국 애들이 이런 컬래버레이션을 빙자로 기술 너무 많이 빼가다 보니까, 그리고 자금도 끊기고요. 중국 내에서도 자금이 끊겼더라고요. 미국하고 협력하면은 이렇게 해외 지원 프로그램에 돈이 많이 투여됐는데 그거를 죄다 축소시켰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점점 이제 컬래버레이션이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이런 학계 컨트리뷰션이 늘어나는 점이고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현업에서 제가 있었을 때 느끼는 점은 중국, 인도, 한국은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원생 공급하는 나라입니다. 1, 2, 3입니다. 근데 이제 컬래버레이션이 이렇게 줄게 되면 중국에서 오는 이제 유학생들이 줄겠죠. 특히 대학원생. 그럼 이제 그 자리를 인도가 차지해주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인도는 좀 더 소프트웨어 쪽에 강세다 보니까 하드웨어 쪽에 머리가 검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러면 미국 내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이게 인력 풀이 이제 주는 거죠. 아마 현업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 좋은 인재들을 구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로봇 얘기. 로봇이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이제 로봇이 실험하는 것도 테스트 중에는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기하게 닿더라고요. 지금 테슬라가 공장에 투여하듯이 정말로 교수님들이나 랩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직은 근데 다시 한번 걸음마 수준인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대학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죠. 대학원생 월급이 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크게 살기가 쉬운 연봉이 아니죠. 포닥들도 그렇고, 박봉에 참 연구의 어떤 그런 순수 의지만으로 참 그렇죠. 쉽지 않은 길이고 앞으로도 쉽지 않은데, 교수님들이나 이런 프로젝트 인베스게이터들은 근데 사실 제가 박사 초년생 때 참 지도 교수님이, 야, 너는 대학원생 월급만 생각하지만 너에 대한 학비라든지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제가 뭐 퍼실리티 사용비라든지 그게 장난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를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오르는데 주변에 세는 돈은, 그걸 센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제 학교에 갖다 바치는 쓰는 돈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불하게 되면서 그것도 적지 않다 보니까 뭐 PI는 PI대로 힘들고 학생 인재풀도 떨어지고 박봉이라서 선호도도 떨어지고, 웬만하면 다들 이제는 기업에서 주는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뭐 있던 교수님들도 지금 기업으로 빨려 들어가는 마당인데 참 연구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새는 얘기를 한 게 전반적으로 여기다 또 인구 감소까지, 그러니까 선호도도 떨어지는데 인구 감소까지, 일론 머스크의 마지막으로는 아주 못을 박은, 자신의 X에 이제 못을 박은 세 가지인데요. birth rate를 추월했다는 이런 그래프, illegal immigran트를 추월했다는, 이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 하필 이제 바이든 때, 물론 코비드 영향도 있는 줄 알았지만 최근에 불법 이민자들. 근데 이걸 또 이민자를 안 받자니
population crisis,는 리얼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또 동의를 했죠. 한국이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크지 않을까. 근데 이런 기술 혁신이 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감소는요, 지금 한국도 대학이 다 난리인데, 앞서 얘기한 대학원생 수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한국 대학은. 학생들이 줄는데 대학원생은 더 심각하겠죠.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CNN은 심지어 이제 10년 안에 이러다가 군대도 문제죠. 군인들.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거 어떡하겠냐. 첨단화를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로봇이 전쟁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나 아직 실제 지상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더 잘 얘기해 주시겠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거기 점령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인력은 확실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구가 이렇게 감소하면 진짜 안보도 구멍이 납니다. 연구도 그렇고 지금 미국이 아니라 하필 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물론 이건 다른 이념적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는 경쟁, 자유경쟁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모로 이것까지 나오면서 토탈, 중국과 긴장, 자꾸 BYD도 얘기 나오고 테슬라와 그리고 연구적인 면들 그리고 로봇까지 다 전체적으로 한번 현재 새해에 정말 중요한 이슈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수선하지만 이렇게 한번 다 그래도 다뤄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